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달러, 원달러 환율이 너무나 문제인데 더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라서 뭐 기분은 좋은데 시장 보고 있으면 또 답답합니다. 예. 이게 뭐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 뭐 대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 원달러 환율 때문에 이게 더 부담이고 겹겹이 좀 더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1,450원을 뭐 이제는 뭐 거의 최근에 계속 1,450원대 보고 있고 오늘도 1,453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이게 참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그러게요. 제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450원대를 다시 보게 될 줄을 몰랐는데 네. 뭐 어제도 1,452원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은 사실 장중에 잠깐 이제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 다시 상승 반전해서 네. 지금 1,452.7원 기록 중인데 네. 아까 1,454원까지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 19일에 1,450원대로 올라선 후에 이제 좀처럼 이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환율인 건데 네. 어제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랜만에 네, 매수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순매수를 했는데도 이게 사실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는 환율 하락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원화로 이제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랐어요. 근데 어제는 뭐 사실 뭐 위안화가 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화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고 뭐 네. 이랬는데 연말이라 지금 이제 거래도 굉장히 한산한 편인데 이럴 네. 때 이제 조금의 매수세라도 들어오면 환율이 확 오르는 확 올라가겠죠. 이런 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이제는 뭐 1,400원 환율은 뭐 거의 이제는 너무나 이런 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익숙해져 버린 상황인데 이것도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업들도 지금 1,400원대 내년에 기업 전략 짜면서 엄청 부담을 느꼈을 텐데 이게 또 단기간에 1,450원대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또 1,400원대 초반이랑 1,450원대는 또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환율의 과거 수치를 쭉 보면 네. 이제 그 두 번의 위기가 있었죠. IMF 외환위기가 있었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정도 2008년, 있었는데 네. 제가 1998년에 이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었어요. 그때 그러세요? 네. 외환위기 한창일 때 아이고. 제 기억에 1,800원대 환전을 해가지고 갔던 기억, 그때 막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쵸. 갔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 기록상으로는 사실 1,995원까지 장중 그쵸, 고가가 1,995원까지 찍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환율이 IMF 외환위기가 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서 좀 진정이 됐다가 그러면서 이제 1,000원 밑으로도 떨어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는 또 제가 한국은행 출입이었었는데 그러세요? 그때는 또 1,500원대를 잠깐 찍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레고랜드 사태 때 2022년에 예. 그때 이제 1,430원대로 잠깐 오르기는 했었는데 그때도 1,450원을 찍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1,450원이라는 숫자를 본 게 두 번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지금 찍은 거예요. 그렇죠. IMF 금융위기 그쵸.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이 리먼 브러더스발 미국발 네. 금융위기. 그죠. 저도 그때 2008년 9년에 제가 배낭여행 갔거든요. 그때 힘드셨겠네요. 그때 비용이 확 정말 올라갔겠네요. 환전하는데 네. 정말 손이 후덜덜하다는 게 그때 네. 느껴졌었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데로 사 먹지도 못하고 네. 뭐 라면으로 때우고 그러셨을 것 그쵸. 같은데 이게 사실 지금 글로벌리 지금 달러 강세인 상황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11월 초에 우리 미국 대선 앞두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란 말이 생겼었잖아요. 트럼프와 관련된 자산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뭐 그때부터 이제 달러가 오르기 시작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어제 이제 종가를 보니까 108선까지 올라갔었는데 12월 초만 해도 이 수치가 106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들어서도 이제 더 오른 거예요. 네. 여기에다 이제 우리나라말 특수성도 더해진 게 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다들 정치적, 기억하실 예. 거예요. 그때 12월 들어서 뭐 1,400원 선을 올라섰을 때마다 그때 갸우뚱했었거든요. 이게 환율이 이게 맞나 막 이랬었는데 그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1,444원까지 네, 치솟았었고 그러면서 1,400원대가 이제 일상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뉴 노멀로 굳어진 건데 그 이후에 이제 경제 수상질도 이런 걸 인정하는 발언들을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뭐 그렇죠. 이창용 하는 총재도 당분간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다라는 네네. 얘기도 했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1,400원대를 뉴 노멀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환율은 이제 굳어진 분위기긴 한데 이게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도 큰 악재긴 하지만 경제에도 굉장한 악재인 그럼요. 거거든요. 엄청 피해를 줬죠. 그러니까 뭐 이 총재가 최근에 간담회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올해 성장률을 하늘이 전망한 게 2.2%였는데 네. 이렇게 탄핵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률이 2.1%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경기가 이렇게 좀 죽으면 부양도 좀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국회가 10일 본회의에 이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게 정부안보다도 한 4조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감액했죠. 수치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긴축적이면 내년 성장률도 한 0.06% 정도 갉아먹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고 뭐 이래서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힘들 거다 당분간. 지금 요새 아마 뭐 연말 인사하시면서 다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네. 내년이 더 힘들 것 같아. 내년은 그러니까요. 기업들 구조조정, 그러니까 내 일자리 지키는 것도 힘들 거고 뭐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은 더 힘들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대기업까지 다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통화라는 건 사실 어찌 보면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지표인 네네. 거거든요. 경제가 이렇다면 이제 원하는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제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러니까 뭐 정부는 뭐 그동안 뭐 윤 정부의 추진 과제가 건전재정이기도 했고, 근데 또 내년 예산안은 야당이 감액해서 통과해버렸고, 이런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자, 이렇게 탄핵, 뭐 계엄 탄핵 때문에 환율이 한번 점프를 했는데, 튀어 올랐는데, 문제는 또 FOMC 때문에도 한 번 더 튀어 올라 버렸어요. 네, 아마도 FOMC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긴 네. 한데 뭐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예상한 대로 그 네. 기준금리를 이제 내리긴 했지만 인하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했지만 이걸 뜯어보니까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이 많이 보였다라는 게 일단 만장일치 동결일 줄 알았더니 네네. 이제 만장일치 인하일 걸로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설전이 굉장히 많이 동결 오갔고 의견도 있었다고. 그리고 그랬고. 동결 의견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점도표, 그러니까 내년에 대충 어느 정도 금리 이 기준금리가 찍힐 것 같냐라고 이제 점을 찍는데 네네. 19명 중에 10명이 내년 말 기준금리를 한 2차례 정도 인하하는 게 원래 한 4차례 정도로 봤었는데 이제 이게 2차례로 좀 줄어든 게 또 네. 매파적이라는 평가였고 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뭐 이제 발언을 봐도 뭐 중립금리 얘기도 했었고 뭐 이제 새로운 국면이라는 표현도 했었잖아요. 네. 새로운 국면이라는 거는 지금 금리 인하로 피벗을 했는데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가면 이건 동결 기조로 바꾼다는 거구나라고 이제 시장을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매파적이라는 표현을 네. 했었는데 사실 미국 경제는 지금 엄청 강해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제 고용 지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를 나타내주는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좋은데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승률 자체는 좀 둔화하고 있고 이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과 물가를 동시에 챙겨야 되는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은 괜찮고 물가는 약간 조금 애매하고 이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4차례나 인하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는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 좀 이렇게 전망이 반영되긴 했었죠. 왜냐하면 트럼프 2기 집권이 시작이 되면 그 트럼프의 여러 가지 내세웠던 공약들 때문에도 정책들이, 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제 공약대로 간다면 인플레이션은 또 꿈틀거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지금은 안 된다라는 이제 이런 기조가 좀 반영이 된 건데 실제로 연준이 경제 전망 예측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2.0%에서 2.1%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네. 근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은 2.1%에서 2.5% 대폭 높여 잡았으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제 연준이 내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금리 인하를 확 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전망이 반영되면서 이건 이제 또 어쨌든 강달러 요인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글로벌리 이제 강달러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강달러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뭐 연준은 뭐 트럼프 일단 취임하고 나서 분위기를 보겠다라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는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겠고. 자, 문제는 우리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있자는 뭐 금융당국에서 뭐 조치를 하겠다고 구두 개입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떨어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급한 불을 어떻게 꺼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환율이 급변동하게 되면 늘 이제 외환당국에서 기재부나 하는 뭐 보통 그쵸. 이제 기재부가 하는데 구두 개입이라는 걸 하죠. 그쵸. 근데 멘트들이 비슷해요. 뭐 변동성 확대되면 시장 안정 조치 취할 거야. 그러니까 약간 경고성 메시지 주는 거죠. 예의주시하고 있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 구두 개입의 효과가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왜냐하면 먹히는 것 같아요. 구두 개입 이후에 진짜 대규모 실개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럴 때 보면 도시락 폭탄이라는 표현도 썼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점심시간에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이제 한원 출입하면서 외환 기사를 썼던 네네. 시기였는데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막 문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1,000원을 좀 넘어서 한 1,004원까지 갔던 환율이 점심시간에 확 1,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점심 때 딜러들도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자리를 비우고 거래가 한산한 틈을 타서 이제 대규모로 달러 매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와 이건 도시락 폭탄을 터뜨렸네. 당국이 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폭탄이었군요. 도시락 폭탄이라는 이게 대규모 실개입을 좀 이제 상징하는 표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외환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당국의 개입으로는 이렇게 환율 수준 자체를 낮추는 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움직이기가 쉽지 됐고 않겠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렇게 실개보다는 뭐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는 미국과 통화수합 계약 체결 이거 한 방으로 이제 맞아요. 외환시장이 안정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달러를 팔거나 이런 걸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환율 수준을 낮추거나 높이는 수준 그런 실기보다는 미세 조정, 그러니까 속도를 조정하는 이게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이 변수가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면, 그러니까 그쵸. 변동성이 커지면 각 경제 주체들이 모두 힘들거든요. 그렇죠. 대응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를 조정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뭐 스프링 오퍼레이션 하는 정도로 좀 이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두 개입을 하더라도 대규모 실개입 같은 건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구두 개입의 효과도 좀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자, 과거에는 뭐 구두 개입 이야기도 나왔고 뭐 한미 통화 수화프 체결하면서 한 번에 좀 원투에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민연금 가지고 그쵸. 환율 좀 개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 같은 위기를 겪을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근거 중에 네네. 하나가 외환 보유액이 너무 많아. 네, 그쵸. 일단 뭐 4,154억 달러 정도로 이제 세계 9위 정도 돼요. 그쵸.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에 거고. IMF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쵸. 그죠? 그리고 이제 연기금 같은 연기금 공제회들이 해외 대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 특히나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가 절체절명의 그쵸, 그쵸. 이제 미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고갈이 될 텐데 고갈이 되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내주는 게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되면 자산을 팔아도 내줘야 되는데 국내 자산으로만 갖고 있으면 국내 금융시장이 무너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이제 비중을 늘리는 게 이제 미션이었고 실제로 굉장히 해외 대체 투자, 해외 주식, 해외 뭐 채권 투자를 많이 늘려서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이 4,855억 달러 정도로 이제 외환 보유액보다 더 많아요. 외환보유액보다 많네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환율 안정책을 얘기를 할 때 늘 소환되는 게 국민연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근데 이게 국민연금을 활용한다고 해서 이제 단순하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해외 자산을 팔아서 그 달러를 가져와서 국내 외환시장에 매도하고 이런 방법은 절대 그렇게 할 아니고요. 수는 없잖아요. 그 지난주에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가장 먼저 이제 얘기가 됐던 게 네. 국민연금과 하는 간의 외환 수합 계약, 외환 수합 계약이죠. 이 기한이 사실 이제 이달 만에 끝나는데 이거를 네. 1년 연장하고 한도도 기존에는 500억 달러였는데 이걸 650억 달러로 650억 증액하는 달러까지. 아니었는데 이게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려면 달러로 이제 바꿔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당연히 달러 매수 수요가 일어나게 되고 아. 환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너네 시장에서 사지 말고 하느니 외환 보유액으로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내줄게. 그거 가지고 사. 아. 그러니까 이제 국내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제 하느니 보유하고 있는 달러 어차피 이제 보유하고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가져가서 이제 사고 그 엑시트 할 때 그걸 나중에 이제 갚아라. 돌려받아서 이제 갚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합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네네. 이게 뭐 처음 맺었던 건 아니고 2022년에 이제 처음 계약했을 때가 100억 달러였는데 네. 그게 이제 350억 달러 늘렸다가 500억 달러 늘렸다가 이번엔 650억 달러 늘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제 심리적으로 좀 효과는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달러를 확보하고 환전해서 확보하려는 그거를 조금 차단시켜주고 그쵸. 한은에서 이렇게 달러를 빌려주면 그걸로 가지고 투자하고 나중에 갚아라 이런 네.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그죠? 한은과 국민연금의 스와프인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전략적 환해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걸 국민연금은 사실은 해외 투자할 때 원칙적으로 환해지는 하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자산에 투자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 나라의 통화에 투자하는 개념도 네. 있거든요. 사실 지금 달러 이렇게 올랐을 때는 환해지를 했으면 이 환율이 오르는 이거를 고스란히 놓쳤을 텐데 환해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달러 상승분까지도 투자 수익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환해지를 하질 않는데 이제 환율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거나 이러면 이제 전술적으로 환해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기금운용본부가 환해지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네. 하나는 전술적 환해지. 이거는 환율 죄송합니다. 네. 환율이 특정 수준을 돌파할 경우에 이제
뭐 전술적으로 환해지를 하는 게 이제 5%고 전술적 말고 전략적 환해지라는 걸 환해지는 해요. 거죠. 이거는 해외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지 비율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도를 2022년에 이제 이거를 10% 정도로 해놨는데 네. 이걸 사실 한 번도 실행한 적은 없어요. 전략적 환해지를 실행한 적은 없는데 그게 올해 말에 종료가 되거든요. 요거 기간을 더 연장을 밀렸어요. 한다는 건데 사실 이제 환해지를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면 사실 그 환해지 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긴 하지만 환해지라는 건 어쨌든 환율이 만약에 지금 이제 투자하는 수준에 비해서 나중에 이 달러를 갖고 왔을 때 뭐 환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경우에를 대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부 환해지 수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환해지를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선물을 활용하기도 하고 뭐 외환 수합이라든가 통화 수합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 선물안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환해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국민연금이 달러 자산을 매입을 하면서 해지하려고 이제 달러를 이제 지급을 하면서 달러 선물을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네네. 달러 선물을 매도를 한다는 거는 특정 시점에 내가 달러를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국민연금이 달러 선물을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달러 선물의 반대 포지션, 달러 선물을 사주는 금융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계 은행들이 이걸 많이 사주는데 달러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이 외국계 은행은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달러 현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스퀘어 포지션을 만든다고 네네네네. 하는데 이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이 외국계 은행이 왜 이런 거를 많이 하냐면 달러 포지션을 팔 때 그 달러를 본점에서 차입해 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본점에서 차입을 해와서 이제 달러를 현물을 팔고 대신 원화를 받잖아요. 그 원화는 뭐 국내 국채나 이런 데 투자해서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환 리스크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자 수익이 생기니까. 생기네요. 아. 근데 어쨌든 이제 달러 선물을 사주면서 달러 현물을 팔아야 되니까 달러 현물 매도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조금 있는 안정될 요인이 수 되는 있고.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만약에 환해지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현물원 시장에서 달러를 파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논리인 건데 이 전략적 환해지 비중을 한 10%까지 늘리면 한 7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 이제 환해지 규모가 이제 상당해지는 건데 그러네요. 뭐 이제 이 전략적 환해지 비율을 10%로 설정을 해놓고 아직 실행한 적은 없으니까 이거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논란은 좀 있어요. 국민연금을 이렇게 환율 안정에 동원하는 게 맞냐 틀리냐라는 그러니까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환율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국민연금도 일부 환해지를 하는 수요도 이제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환율이 나중에 떨어졌을 때 환해지를 해놓으면 달러를 가지고 와서 지금 높은 수준에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450원에 환해지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달러가 1,300원대로 떨어졌을 때라도 1,450원에 환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국민연금으로서는 이득이죠. 물론 그렇죠. 환해지 비용이 들어가긴 네네.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외환 당국 요구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휘둘리는 거는 뭐 그렇게 막 좋아 보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니즈도 또 있을 거고 국민연금 운용에 있어서는 일단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런 결정을 한다 그러면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금 또 환율을 좀 안정시키려는 시도도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해외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다음 달에 취임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트럼프 때문에 강달러가 되고 우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는데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것이 트럼프는 어쨌든 본인은 약달러 지지자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고 선거 때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취임하고 나면 이게 이 강달러 기조가 약간 변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위해서 네. 내세운 공약이나 정책들이 대부분 강달러를 지지하는 요인이니까 아마 그러니까요. 트럼프 이제 캠프에서도 굉장히 약간 딜레마에 그러니까 있을 이게- 텐데 뭐 예를 들어 관세 폭탄을 뭐 그러니까요. 투하한다가 벌써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에는 이제 관세를 높이 네, 부과하겠다고 부과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법인세 인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그리고 이제 이민 정책 같은 것들도 다 불법 이제 체류자를 추방하겠다 이런 것들도 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그쵸.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다음 연준 FOMC가 1월 28일, 29일인데 네, 취임하고 한 일주일 뒤죠. 패드워치 연방기금 선물을 보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동결을 93.6%로 반영을 하고 있고 인하 전망은 6.4%밖에 안 돼요. 일단 이제 1월부터도 동결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들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뭐 관세 폭탄을 지우면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에 이제 그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곳들 그런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경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쵸.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달러의 매력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그러니까요. 강달러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기사를 이제 낸 거를 보고 아 이거는 정말 세계의 유동성을 미국이 흡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네네. 영국 런던 증시에서 이제 상장사 이탈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글로벌 금융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 88개 정도가 이제 아예 런던 증시에 상장 폐지를 하거나 미국으로 주력 갔나요? 증시로 미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국내 증시 상장에서도 글로벌 증시의 뭐 GDR이나 뭐 ADR 형태로 이제 거래가 네네. 되잖아요. 근데 주력 증시를 아예 미국으로 옮기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에 유동성이 몰리고 미국 증시에 가야 투자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미국의 사업이 훨씬 더 잘 그쵸. 빠른 속도로 크니까 그냥 주력 무대, 주력 본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미국으로 수요들이 많다는 옮겨버리는구나. 거예요. 그렇게 예. 되면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이 빨아들이는 형태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럼 이것도 또 더, 예. 달러 강세가 될 텐데 그래서 한켠에서는 이제 미국도 어쨌든 간에 이런 무역 수지 적자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려면 강달러보다는 약달러를 지지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조금 이제 그 수위 조절이나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전망도 나오고는 있지만 뭐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을 거라는 거에는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 자체가 워낙 지금 그렇죠.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너무나 탄탄한 상황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기업들도 문제고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이고 또 내년에 사업 계획 막 짜놨을 텐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마 다 바꾸고 이거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머리가 엄청나게 아플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재계에서도 경제계에서도 지금 뭐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근데 이게 1,300원대 대부분 아마 이제 내년 사업 계획을 세웠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수출 기업이든 수입 기업이든. 근데 그게 이제 12월 들어서 1,400원대로 올라서면서 아,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네. 그것조차도 지금 환율이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요. 오르니까 빠르게 올라갔으니까. 약간 손 놓고 있는 분위기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의존적인 국가고 무역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입 업체는 호재, 그러니까 수출 업체는 수출, 호재, 그쵸. 수입 업체는 이제 악재 뭐 이런 악재. 공식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율이 올라가니까 비싸게 사와야 그러니까 되니까. 사오는 네. 비용들이 올라갈 거고 이제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타격이 좀 심할 텐데 거기에 이제 외화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데들은 이제 부채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자도 이제 달러로 내야 되는데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또 항공사처럼 뭐 항공료를 이제 달러로 사와야 되거나 이런 업종들한테 악재는 굉장히 분명한 거고 네. 이렇게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시차를 두고 이게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쵸. 물가 느끼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들이 상당할 건데 수출 기업의 그런 반대로 호재일까? 그러니까요. 요거는 이제 좀 다시 봐야 될 게 과거에 있는 환율이 오르면 분명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았던 게 맞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소규모 개방 경제였던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플러스였던 것도 맞고 이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게 수출 기업들 중에 대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굉장히 외국으로 많이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거기 그쵸. 현지에서 네. 원자재 조달해서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 팔고 현지에서 임금 주고. 그 네. 현지에서 이제 번 달러를 현지에 투자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전했던 그러니까 구조가 많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네요. 이제 환율 상승 효과가 많아서 그게 이제 수출 기업이 돈 많이 벌면 그게 낙수 효과처럼 이제 중소기업 협력업체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고 수출 기업도 상당 부분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쵸.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이 올라가니까 뭐 타격이 이제 오는 거는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지금 환율 수준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건데 어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네네. 하고 있는 이제 국무총리가 경제 6단체장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와중에도 이제 가장 큰 화두가 이제 환율이었는데 환율이죠. 네. 뭐 미국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게 이제 결국 환율이라는 걸로 나타나니까 일단 지표를 좀 관리해달라 이제 요것도 많이 있었고 뭐 이제 과거에 통화수업 계약 체결하면서 이제 금융위기 때 한 방에 이제 환율 상승이 좀 진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통화수업 계약을 조금 다시 추진하거나 한들 늘리거나 이런 걸 좀 고려해 달라라고 건의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환율이 1,500원 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도 환율이 당분간은 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트럼프 2기 집권 그러니까 행정부가 다음 달에 출범을 하니까 네. 이제 출범 후에 아까 뭐 이 트럼프 자체도 강달러와 약달러 사이에서 지금 딜레마를 겪고 있으니 이런 이제 본인들이 내세웠던 정책들을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할 것이냐 아니면 정책 수정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사실 환율 수준도 문제긴 하는데 이제 당장의 변동성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손 그쵸.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어차피 환율 1,400원이 뉴노멀이 됐다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최소는 변동성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를 좀 줄이는 게 최대 과제인 건데 뭐 이 올라가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뭐 스무디 오퍼레이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당국으로서는 할 일을 하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좀 한 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통화사업 계약 같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는 다 심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심리가 좀 안정이 돼야 이 뭐 지금 다들 일반인들도 그렇네요.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심리를 안정을 시키려면 뭐 한 방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소연 센터장은 어쨌든 이 환율 변동성 자체를 좀 죽이기 위해서는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 임팩트 있는 한 방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의시네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대책을 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과연 이제 연말 또 새해가 됐을 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더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도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또 외국인의 수급이나 이런 것과 또 밀접하게 연관된 상황이니까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고 다음에 한번 또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휴장이니까 쉬고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